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박상인 지음 21세기 북스. 고도 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가명강 시리즈 제26번입니다. 이 책이 지금 출간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22년 10월 24일에 출간이 됐거든요. 아마 팬데믹이 끝나고 얼마 후에 출간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 책의 출간 시기는 22년이지만 현재 와서 과연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하셨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책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에 속합니다. 경제학 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를 오늘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서가명강 시리즈는 항상 주요 키워드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와 키워드를 나누어 주셨고요. 학문의 분류는 경제학 서적에 속하고 주요 키워드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의 갈림길에서. 일부 고도 성장의 기적과 그림자. 박정희 개발체제는 어떻게 경제 기적을 만들었나?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의 한계. 경제 발전 단계마다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2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의 징후. 제조업은 어쩌다 넛크래커에 직면했나? 넛크래커라고 하면은 어떤 용어 같은데 이것도 잠시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 3부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에서 공정한 시장은 불가능한가? 재벌 대기업 구조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 혁신형 경제 환경에서 통하는 경쟁력. 탄소 중립과 산업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 4부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적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스라엘에도 재벌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재벌 개혁을 했나 봅니다. 요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제언. 마지막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허락이 된다면 이 4부에 있는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 과거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좀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나가는 글, 경제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대. 마지막으로 주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키워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
박정희 시대에 확립된 경제체제로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 정부가 국가대표 선수라 일컫는 기업을 세우고 키우고 이 기업이 수직 계열화와 다각화를 통해 재벌을 형성하는 경제 구조다. 수직 계열화, 다각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LG라고 하면은 가전제품부터 떠오르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그 코카콜라도 LG 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죠. 가전뿐만 아니라 콜라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LG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자, 수직 계열화 전략. 기업이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공급사슬 전반을 각 분야의 계열사로 구성하는 전략이다. 자동차 회사가 완성차에서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룰 경우 조달 부품의 가격 결정까지 주도할 수 있다. 한계 기업. 3년 동안 연속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규모 대기업들이 부채가 없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는 것처럼 기업들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본인들의 자본으로 전부 다 빚 없이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뭐 강남에 나갔을 때 엄청나게 큰 고층 빌딩들도 부채가 없는 빌딩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부채가 있으면 그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 한계 기업이 되면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은 한계 기업이 되는 순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채권단이 무리하게 지원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있는 다른 기업에 투자되어야 할 사회적 자원을 가로채는 결과가 된다. 투자, 부채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선 필요한데 그 기회조차 대기업들 위주로 무리하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불평등하고 건강하지 못한 경제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 손실을 유발한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슌페터주의 성장이론. 창조적 파괴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의 주장을 발전시킨 성장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인 AK 모형에서 물적, 인적, R&D 자본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기득권자들을 대체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 슌페터주의 성장 이론이다. 마지막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슌페터주의 성장 이론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대체한다. 그로써 성장이 일어난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수많은 AI 관련된 기술들을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옴으로써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이 자본 순위에서도 좀 밀리고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가총액도 좀 밀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예시를 들자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 넛크래커 현상.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넛크래커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서 까는 일명 호두 까기 기계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호두 까기 기계 속 호두의 비유에 일컫는 말이다. 좀 슬프네요. 우리나라가 호두구나. 큰일 났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이 처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약간 옛말이지 않을까 싶네요. 선진국들도 물론 좋은 품질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요새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까지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넛크래커 현상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네. 아마 그 말씀이시겠죠? 네. 네, 새우라고 표현돼도 뭐 어색하지 않네요. 호두나 새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방형 혁신입니다. 기업들이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연구 개발 자원과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계약을 통해 혁신에 성공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기업 외부의 연구 자원들은 네, 계속해서 도입을 해야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수많은 대학교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텐데 그것들을 가지고 와야죠. 네, 가지고 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 아닐까 싶네요. 자, 탄소 중립. 요새 제가 기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 개인이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각 나라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 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뉴 브랜다이스 운동. 대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시장 경제 오작동에 대한 경고로 시작된 운동이다. 관련해서 미국 온라인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 온라인 경제 강화를 위한 독점 금지 어젠다를 제정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그 산업 생태계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네,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요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혁신 없이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와 퇴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자분의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글.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의 갈림길에서 재벌은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합병을 통한 사익 편취, 배임, 횡령, 분식 회계 등 경제 범죄, 뇌물 공여 등 정경유착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의 유형 및 경중과 무관한 집행유예 및 사면과 복권 등에 우리는 분노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엄벌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쉽게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것은 이 재벌들이 언론사들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여론이 조성되는 겁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저자분이 재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이미 느끼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재벌 문제를 단지 경제 정의의 문제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캔들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재벌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다. 재벌 개혁을 외치는 것이 사회의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만 취급하는 것도 재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순 반응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너무 좋아 혹은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것조차 심각성은 아직 모르고 계실 수 있다. 얼마나 심각하냐? 이제부터 나오겠죠. 재벌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 이슈라는 점에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통해 유례없는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 사회 경제 구조도 바뀌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슌페터적 혁신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면서 산업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기후변화 위기의 고조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이 중요해졌다. 이런 경제 성장 단계의 성숙과 외부 환경의 변화로 개도기식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 재벌 문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혁신 없이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와 퇴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재벌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벌 개혁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혁신은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함을 알리고자 한다. 비교적 딱딱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강연 형태의 글로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일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모방형 성장 전략이 혁신형 성장 전략으로 바뀌어야 함을 논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전후 30년 동안 미국과의 격차를 성공적으로 줄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네요. 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된 국가도 있다. 특히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이유를 슌페터주의 성장 이론으로 설명한다. 또한 동일한 오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오류의 반복에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버린 재벌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음을 살펴본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일본의 대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니라든지 혼다 대표적으로 이 두 회사만 해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엔 다양하죠. 네, 너무나 다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IT 혹은 전자 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롯데가 일본 거 아니니? 롯데 일본 거 아닌 건가요? 라는 채팅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네, 일본의 자본이 많이 들어있죠. 신한은행도 네, 일본 거로 알고 계시다고. 재밌습니다. 네, 신한은행 또한 네네. 일본 자본이 들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문제를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제2의 지금 일제 침략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네. 일제 시대가 끝난 것 같지만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몸만 떠나간 거지. 네, 그 이후에는 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본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번 돈을 다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받는 일 아닙니까? 저만 화나나요? 나만 화나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조업의 넛크래커 현상을 살펴본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형성된 현 재벌 체제와 제조업 구조로 인해 한국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과 생산 공정 혁신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심화된 독과점화와 부품 소재 산업의 전속 계약으로 인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했다. 이를 통해 재벌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의 고도화가 단절되고 이른바 넛크래커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중화공업 중심의 한국 제조업과 경제 구조는 탄소 중립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추진된 2050,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지적한다. 죄송합니다. 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면 제 발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책을, 이런 어떤 글들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제 지식이 부족한 탓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3부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 계약과 이에 따른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앗아가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 특히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음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로 인해 생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전이되면서 조기 퇴직과 청년 실업, 자영업의 문제와 노인 빈곤,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슈의 근본 원인이 되었음을 논의한다. 이것들은 하나도 반박할 여지가 없네요. 네. 너무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논하기 전에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이것들로도 지금 계급이 나뉘잖아요. 또한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산업 공동화라는 극단적 상황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 4부는 혁신과 포용적 성장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먼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이런 개혁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한다. 재벌 개혁의 내용은 2013년 전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개혁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여전히 이스라엘 개혁 사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성공을 했나 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이렇게 급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반박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반박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몰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서가명가 시리즈를 제안해주고 책의 구성과 세밀한 편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언을 해준 21세기 북스 출판사 편집진에게 먼저 감사드린다. 집필 중에 불만 없이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 황보경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왜 웃었냐면 이렇게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에 아내분의 성함을 이렇게 딱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0월 박상인 저자분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게 생각했던 것, 사실은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재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재벌 개혁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분량이 조금 제가 오버할 것 같아서 일단 이스라엘 부분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스라엘 재벌의 출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한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이에 대해 잘 몰랐다. 2014년 이후 이스라엘을 2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관한 주제로 책을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 이스라엘 재벌 개혁의 주요 인사들과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했다. 그 주제는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하게 됐을까? 어떤 과정으로 개혁을 했을까?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무엇일까? 실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집행에 대해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 등이었다. 이스라엘의 재벌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에 1985년까지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였다. 이스라엘 집권당은 노동당이었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 좌익 세력들이 결성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마파이당이 집권했었다. 이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정치 세력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노동당의 전신이다. 이렇게 마파이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아랍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해졌다. 1985년경에는 이스라엘 경제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주의 체제를 급격하게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시도한다. 1985년 이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유주는 국가와 노동조합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노동조합은 이스라엘 기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파산 위기가 오자 민영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민영화 과정을 20년 정도 거치다 보니 경제력 집중이 생겨났다. 과거부터 자본력이 있던 집안이나 많은 돈을 갖고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민영화된 회사를 사기 시작했다. 특히 보험회사와 은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민영화한 기업을 추가로 계속 사들이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재벌처럼 경제력이 집중되는 피라미드 구조의 기업 집단이 생기게 된 것이다. 2015년 이스라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약 31개의 재벌사들이 2,500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는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상장 기업 시가총액의 40%를 넘어설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재벌 개혁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기업 집단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 방식을 차용해 표현하자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내려가는 식이다. 여러분들 이 용어는 좀 알고 계실까요? 비유를 하자면 LG가 있으면 밑에 LG전자 있고 LG전자 밑에 LG 또 다른 거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금융회사, 비금융회사가 분리되지 않아 금융회사 돈을 이용해 비금융회사를 사들이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우와,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그래서 금융회사 못 가지게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편법으로 다 금융회사 어떻게 다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융회사를 이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경쟁 자체를 없애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3년 이스라엘의 반경제력 집중법이 제정된다. 이 법은 흥미롭게도 위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냈다. 2010년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는 개혁안을 만들고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86년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가 공정거래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관료들이 재벌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나온 조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규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자, 이 부분에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표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 이스라엘 재벌 개혁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이슈, 소유지배 구조,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주요 내용, 상장회사 2층 구조의 피라미드 기업 집단만 허용, 기존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새로운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 2층 구조의 피라미드까지만 허용을 한다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는. 네. 다음 이슈는 금산분리. 내용은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비금융회사의 동시 보유 금지. 그러니까 금융회사랑 비금융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금융회사는 사실은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자회사도 될 수 있고 보험도 이쪽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보험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금융 쪽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주요 금융회사는 기업 집단 전체의 금융자산이 400억 세계를 과하는 은행과 초과하겠죠? 네, 과하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어음교환소, 주요 비금융회사는 기업 집단 전체의 매출 또는 부채가 60억 세겔 이상이거나 한 개 이상의 독점 시장에서 기업 집단 전체의 매출이 20억 세겔 이상인 비금융회사. 그러니까 금액으로 매출액을 나눠놨네요. 금산분리. 네, 금산분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이슈는 국공유 자산 할당 조건. 집중화된 기관의 민영화, 주요 공공 입찰, 라이선스 획득 등의 참여 허용 여부를 권고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예산이 움직이는 곳에, 네, 국가 예산이 움직이는 곳에 이것을 감시하는 어떤 집단을, 기관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감시기관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서 큰일 났네. 자,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저에게 네,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네.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2010년쯤부터 이스라엘 관료나 정치인들이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큰일 났네. 우리나라는 언론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언론이 더 큰일인데. 어떡하지? 당시 더 마커라는 특정 경제지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시켰다. 이로 인해 개혁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렇죠.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대해 재벌들의 반발도 상당했다. 이것은 뭐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도 뭐 한다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당시 이스라엘 최대 재벌인 IDB 그룹은 당국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집중이 일어날 수 있다.
전직 대법원장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이스라엘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IDB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의회는 2013년 12월에 반경제력 집중법을 반대표 없이 연정을 구성한 42명의 여당 의원과 30명의 야당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 명의 의원만 기권했는데 당시 그가 기권한 이유는 법안이 약하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라고 하신 거겠죠.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는 국회의원분들이 정경유착이 없나요? 이상하네. 이 법안은 6년 동안 시행되었고 2019년 소유 지배구조 규제와 금산분리는 완료되었다. 와, 6년 동안 이것을 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도 국공유 자산을 할당을 위해 집중화된 기관의 민영화. 우리나라도 지금 민영화 이슈가 굉장히 지금 묻히고 있는데 저는 참 물밑에서 이미 다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요 공공입찰, 라이선스 획득 등의 참여 허용 여부를 권고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민영화를 통해 이스라엘 재벌이 탄생했으니 또다시 재벌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중심이 되어 국공유 자산이나 M&A를 할 때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스라엘 내 재벌 중 IDB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반경제력 집중의 조건을 2019년 말까지 만족시켰다. 이를 더 살펴보면 2019년까지 법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동법에 따라 주식을 관제인에게 넘겨야 하고 관제인은 그것을 처분하게 되어 있었다. 오, 주식을 넘겨받아서 처분해버린다. 무섭네요. 만약 처분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IDB가 소유권을 본인들이 잃어버리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재벌 IDB는 개혁이 시작될 무렵 주인이 바뀌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돈을 번 유대인이 IDB를 인수했지만 그는 6년 안에 법이 정한 2층 출자 구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자신의 주식을 법원에 넘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소유 지배 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법이 이걸 집행을 했네요. 전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법이 집행을 했다는 거. 법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집행이 되어야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금산분리와 경제력 집중 모니터링. 금산분리란 은행, 보험, 기금 등의 금융자본과 실물기업을 지배하는 산업자본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돈을 쉽게 활용해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본 조달 측면에서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고 투자 자금이 부실화되면 금융 위기를 초래해 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초기 아이디어는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조금 완화해서 대형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 기업은 하나의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집단을 지칭한다. 금융회사 집단과 비금융회사 집단이 특정한 규모가 되면 동일인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따라서 입법된 이스라엘 금산분리의 핵심 내용도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비금융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다. 주요 금융회사는 기업 집단 전체의 금융자산이 400억 세계를 초과하는 은행과 이 돈의 단위가 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세계일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본 규모인지 가늠이 좀 안 되네요. 잠깐 찾아볼까요? 네, 지금 환율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1세겔이 405원이거든요.
생각보다 네, 환율이 좀 있네요. 여기서 400억 세겔이니까 계산해 보면 얼마야? 1조 6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1조 6천억. 1조 단위면은 규제할 만하네요. 그렇죠? 네, 규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비금융회사는 기업 집단 전체의 매출 또는 부채가 60억 세겔 이상이거나 한 개 이상의 독점 시장에서 기업 집단 전체의 매출이 20억 세겔 이상인 회사로 규정했다. 그리고 국공유 자산 할당 조건은 이런 소유 지배 구조나 금산 분리 아이디어가 민영화를 통해서 다시 망가지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 우려 집단은 주요 금융회사, 주요 비금융회사와 더불어 언론사나 인프라 독점적 사업가 언론사에서 제가 흥분했네. 언론사나 인프라 독점적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와, 이 경제력 집중 우려 집단에 언론사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이 이런 건 잘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들 집단은 주요 공공 입찰이나 라이선스 등을 획득할 때 경제력 집중의 우려에 대해 사전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권고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 멋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군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제력 집중을 막는 보완적 입법. 그 외에도 경제력 집중법의 보완적 입법을 시행했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주총에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했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상법에서 소수주주, 즉 지배주주와 계열사 지분을 뺀 비지배주주의 다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하지. 네, 제대로 안 합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제가. 저도 뭐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안 해요. 안 하니까 국내 뭐 코스닥 하면 바보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국장이라고 하죠, 국장. 국장 하면 바보다. 저도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네. 국장 하면 바보예요, 지금은. 저는 바본가 봐요. 저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거 보니까 벌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저는 바보 같습니다. 난 바보라서 여기선 놀 수가 없어. 저에게 맞는 곳으로 찾아가야죠. 이스라엘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내부 거래가 경영상의 합리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 대주주가 착취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소수주주가 MOM을 통해 판단하도록 만든 것이다.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대주주 사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반대할 것이다. 이러면은 좀 투명한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의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해서도 3년에 한 번씩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와, 이거 좋다. 그러니까 네, 기업 총수 일가가 임원이잖아요. 걔네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대요. 이번에 주가가 안 올랐어. 얘네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연봉 삭감해 버리는 거지, 소수주들. 소수주주들이 아니 말도 안 돼. 너 네가 뭘 했다고 돈을 받아? 내 주식 지금 다 망쳐놓고 가복이 나가고 말이야.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좋은데 이거?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총수 일가가 여러 개 회사에서 직책, 보수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그만큼 퇴직금도 많이 받는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는 소수주주에 대한 또 하나의 착취 사례다. 이걸 착취 사례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이 책을 읽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네, 이스라엘 하면은 그래도 네, 기독교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뭐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국에서도 이 재벌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소수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므로 지배주주의 친척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급여를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못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식을 사서 그 돈으로 회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소수주주라고 할지라도. 인도에서도 MOM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학술적인 연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들이 사익 편취 수단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재벌 개혁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열사 간의 M&A 문제다. 인수합병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이 큰 문제가 됐었다. 이거 정말 문제 많았어요. 지금도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삼성에 투자하신 분들,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네,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결국 관련된 사람들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형사처분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처럼 계열사 간의 합병을 할 때도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런 사안들도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게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회사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병이라면 소수주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건설적인 이유가 아니라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의 일환으로 계열사를 합병한다면 이 일로 손해를 보는 소수주주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이처럼 소수주주 동의를 강제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스라엘이 MOM 제도를 도입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은 기업 집단 자체를 없앤 건 아니다. 상장회사 2층 구조의 작은 재벌은 존재한다. 재벌이라고 부를 만큼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총수가 있는 중견기업 집단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수주주가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MOM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규모를 좀 줄이긴 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줄였지만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길까봐 MOM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제도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상법부 모델과 유사하게 텔아비브 지방법원의 경제부라는 특별 재판부를 만든 점이다. 이거 꼭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경제부에서는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범들도 너무 많잖아요. 사기부터 시작해서. 저도 당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원에 경제부가 따로 있는 게 맞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 경제부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제 친구들한테인가 제 후배가 뭘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사범들은 이거는 정신을 살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진짜 살인은 말 그대로 내 신체를 훼손하는 살인이고 경제사범들은 제 정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살인죄로 다뤄야 돼요. 경제사범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부에서는 증권법과 회사법 관련 소송만을 다룬다. 그렇다면 이 재판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을? 텔아비브
발음하다가 어떤이 됐네. 어떤 역할을 할까? 회사법의 경우 해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제부는 일관되고 친경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법리나 판례가 신속하게 형성되면서 각종 개혁들을 아주 효과적이고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정부는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준다.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한데 이때 비용 문제로 소송을 못할까봐 지원해주는 것이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집단 소송이나 주주 대표 소송을 할 때는 이스라엘 증권감독원인 ISA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 대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소송 공화국을 만들 것이냐며 난리가 난다. 2020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요건도 강화되어 실효성이 더 없어지게 되었다. 아, 이거 누가 통과시킨 거야? 주주대표 소송은 일부 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반면 다중대표 소송은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게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실제로 자회사의 경영진이 모회사 최대 주주와 결탁해서 모회사 소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모회사 소수 주주에게는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다중대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대표 소송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법원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 소송은 총 137건이었다. 1년 평균 6.5건에 불과했으며 137건 중 상장회사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은 47건에 불과했다. 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귀속된다. 아, 그렇네. 우리가 뭐 해서 이겨도 기업에 귀속되니까. 따라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소송은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게 아니다. 기득권의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소송은 필요하다. 그리고 소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정부처럼 우리도 국가나 여타 기관이 지원해주는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예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한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개혁을 했어. 그 이후에 일어난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 좀 살펴보고 더 보완을 해서 이왕 개혁을 하는 거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완벽한 개혁안을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책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2022년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저는 뭐 지금 현실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 그런 것이 좀 현실로 와닿아서 오히려 좀 씁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논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들부터 대중매체 저널리스트들도 있겠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 혼자서 한번 생각해보는, 판단해보는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거기 따라가게 되는데 책을 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상식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나라에 살면서 국내 장도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고 네, 그랬던 경험자로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같이 분노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는 햇빛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지속불가능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댓글로 좀 이렇게 첨언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